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진 관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출입 통관 및 관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출 통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FT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본 방송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에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목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FTA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TA 활용 방법 및 절차, 세 번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그리고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마지막으로 원산지 검증 순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중요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FTA 개요에서는 FTA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할 거고요. 당연히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FTA의 실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이 내용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번부터 5번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FTA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FTA가 뭐냐?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약어고요. 내용 보시면은 협정 취약국 간 상호 교역 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관세 장벽은 제외하고요. 관세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관세의 완화 또는 철폐를 하기로 한 협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는 중국이고요. B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C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가방을 우리나라가 수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FTA 체결 전에는 일본산 제품, 일본산 가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8%가 부과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중국산 가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0%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수입자 입장에서는 일본산 가방을 수입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된 거래 관계가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였던 관세가 0%로 다운이 됐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무역 전환 효과라고 있는데 거래 관계가 바뀌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수입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인하되는 중국으로부터의 가방 수입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선은 일본에서부터 중국으로 바뀐다. 그 효과를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효과를 무역이 창출됐다 해가지고 무역 창출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FTA는 뭡니까? 협정을 체결한 양 당사국 간에 이러한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협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FTA를 왜 활용을 할까요? 제가 FTA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 업체 유형은 다음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자발적 수요 업체가 있어요. 자, FTA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마케팅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FTA 컨설팅을 신청하는 분이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비자발적인 수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업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은 FTA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거래하는 수출자가 협조를 요청을 했더라. 그래서 좀 도와달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은 오늘 교육 이후에는 2번보다는 비자발적인 수요 업체보다는 자발적인 수요 업체로 분류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입니다. 한칠레 2004년도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17개 협정 57개국가 발효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거래 교역 국가는 전부 다 FTA를 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가깝지만은 먼 나라 일본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서명이 타결됐고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RCEP을 통해서 일본과의 FTA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 FTA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FTA는 양자 간의 협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 간에 체결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최근 FT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자 간이 참여하는 FTA로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런 FTA를 메가 FTA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TPP가 있는데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 협정은 미국과 일본 주도 하에서 2015년 10월에 타결이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도에 미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이 주도 하에서 2018년도에 우여곡절 하에 발효가 됐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간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협정이죠. RCEP이라는 FTA 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계 최대 규모의 FTA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이죠. 1월에 발효를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EP은 특히 일본과의 무역 거래 증가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요 RCEP 회원국 지금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15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원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국내 정서적인 입장이라든가 국민 정서적인 입장에서 수차례 FTA를 체결하려고 했지만은 다 무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번에 RCEP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간의 무역이라든가 경제 관계가 조금 진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FTA 활용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FTA가 발효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5가지 요건이고 이를 FTA 활용 5대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FTA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목 요건, 당사자 요건, 원산지 요건, 운송 요건, 절차 요건이고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품목 조건은 내용 보시면은 협정에서 양어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일 것. 이게 뭐냐면 FTA가 체결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건 아니고요. 협상을 체결을 할 때 각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내 산업 보호성, 보호 필요성 등을 좀 고려해가지고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인하 대상 품목, 즉 양어 대상 품목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당사자 요건입니다. 수출자, 수입자 모두 협정 체약국 영역에 소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원산지 요건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을 할 것. 원산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원산지는 뭡니까? 원산지는 물품을 제조, 가공, 생산한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원산지 기준은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고 제조되고 가공됐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지 FTA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송 요건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할 것. 자, 우리나라가 수출국이고 중국이 수입국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이라든가 홍콩을 경유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중국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일본하고 홍콩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중국 관세 당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원산지 둔갑 행위라든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러한 직접 운송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운송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항로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타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지만은 제3국에서 가공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즉 비가공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비가공 서류, 그다음 플러스 제3국을 경유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 서류를 꼭 반드시 제출해야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차 요건입니다.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 그 다음에 협정세율 적용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 자, 수출자 입장에서는 자,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거고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증명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취해서 우리나라 수입국 관세 당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협정 관세 적용 신청. 이 제품은 한국산 제품이니까 우리 이러한 관세 혜택을 부여해 주세요 라는 그런 신고 절차, 즉 요식 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네, 일단은 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고 중요한 개념은 HS 코드 확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 수출 통관 교육 시간에 HS 코드의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HS 코드는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수익 관세율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간이정액 환급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윗단계 보시면은 FTA 실익 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 절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지 판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은 한국산이 맞다, 우리나라산 제품이 맞다라고 판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FTA 사후 검증에 대비해 가지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를 잘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FTA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HS 코드 확인에 있어가지고 수출 물품의 수입국 통과 시 적용되는 HS 코드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수입국에서 통용되는 HS 코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FTA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상 혜택을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입국에서 부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HS 코드는 당연히 수입국에서 기준으로 된 통용되고 기준으로 된 HS 코드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TA 증명서상에는 수입국에서 통용된 HS 코드가 기재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가 FTA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HS 코드를 확인을 하겠지만은 너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HS 코드가 뭔지, 수입 통관이라든가 FTA 적용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HS 코드가 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S 코드 확인이죠. HS 코드는 법규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의 사이트, 트레이드 랩이라든가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거래 관세사한테 의뢰하시면은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세상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가 뭐냐? 수출입 물품에 있어 가지고 품목 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 분류원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유권 해석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가진 HS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S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FTA 실익을 분석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실익 분석입니다. 트레이드 랩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접속을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대상 국가와 수출 물품 HS 코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110 이거는 생수라고 보시면 돼요. 생수를 중국으로 수출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HS 코드는 6단위예요.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HS 코드는 6단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HS 코드는 6단위까지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하 단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9단위, 중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8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FTA는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6단위까지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중국을 선택을 하고 자, HS 코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 세율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FTA 협정 세율이 나올 거예요.
자, 좀 이상하죠? 기본 세율은 5%인데 FTA를 적용했더니 15%예요. 자, 이런 경우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FTA가 발효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인하되는 건 아니에요.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협상을 체결할 때 당연히 인하 대상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체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인하 대상 품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중국의 수입자한테 제공을 했어요. 중국 수입자는 15%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FTA 협정 세율은 선택 세율이에요. 즉 기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가지고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더 낮죠. 그래서 FTA 세율은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검색 방법 동일합니다. 그래서 엔터 버튼 누르면은 아까 FTA 협정 관세가 있었고 그 밑에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결정 기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원산지는 물품이 제조되고 생산되고 가공된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느 국가에서 물건이 제조, 가공, 생산이 됐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니까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이 된 것. 자, 류는 뭡니까? 2단입니다. 그래서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뭐냐? 그래서 또 원산지 결정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일반 기준하고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기준은 통칙 규정이에요. 어떤 품목도 해당 기준은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목별 기준은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의 물품이 충족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 원칙 중에서는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충분 가공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원재료를 구매하겠죠. 그러면은 원재료의 실질을 변형시킬 정도의 충분한 가공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수행을 해야지만 해당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건조한 고추, 건고추를 수출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고추를 원재료로 구매를 한 다음에 햇볕에 말리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건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단순 가공 활동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충분 가공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가공 작업, 단순 가공 작업에는 건조, 파쇄, 분쇄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이 건조를 햇볕에 그냥 말리는 게 아니고 건조 장치를 통해 가지고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원칙에 충족됐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에 뭐냐? 이 충분 가공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계 작업을 사용을 했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 특례는 뭐 미소 기준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번 변경 기준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품목별 기준입니다. 품목별 기준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다음에 가공 공정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 세 번,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은 HS 코드고요. 그래서 HS 코드 변경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HS 코드는 완제품의 HS 코드와 원재료의 HS 코드가 일정 단위 이상 상이하면은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기준이에요. 왜냐면 HS 코드가 변경됐다는 거는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고 가공되고 생산됐기 때문에 HS 코드가 변경됐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HS 코드 변경 기준에는 2단위 변경 기준, 그 다음에 4단위 변경 기준, 6단위 변경 기준이 있고요. 각각의 용어는 CC, CTH, CTSH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2단위보다는 4단위보다는 6단위 기준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용이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기준인데요. 자, 부가가치는 설명은 쉽습니다.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협정에서 정한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기준이에요. 방법은 산식입니다. 그래서 RVC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MC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공 공정 기준입니다. 특정 산업군에 국한해 가지고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의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협정에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단 공제가 수행될 것, 아니면은 염색이라든가 나름 공정이 수행될 것, 따라서 이 공정을 수행해야지만 한국산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에 조합 기준 또는 선택 기준 형태로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 기준은 뭐냐면은 CTH 뭡니까?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시고,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RVC 부가가치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가공 공정 기준. 그래서 세 가지 결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 한국산, 영내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 기준은 뭡니까?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우리가 입증하기 편한 기준을 사용을 해서 해당 기준이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은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까지, 원산지 결정 기준까지 확인했어요. 다음 절차는 원산지 판정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 세번 변경 기준. 인 경우에 원산지 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번 변경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첫 번째 HS 코드, 즉 원재료의 HS 코드 변경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재료의 HS 코드가 완제품의 HS 코드가 상이한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따라서 전부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충족해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KR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원재료 중에서 일부 원재료가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제품의 HS 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우리 국산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업체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원재료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 동일한 원산지 판정입니다. 원산지 판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산인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영내산인 경우에는 우리한테 서류 하나를 발급해줘. 그 서류가 뭐냐면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급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번 변경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지위를 얻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미소 기준 등 분야별 특례를 검토를 해야 된다. 자, 미소 기준이 뭐냐면은 극단적인 예를 좀 들겠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는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겠죠. 다른 원재료들은 전부 다 HS 코드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볼트 하나가 완제품의 HS 코드랑 동일해요. 자, 그런 경우에 볼트의 HS 코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부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부인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출자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 미소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소 기준은 뭐냐면 완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HS 코드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의 가격 비율이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이하면, 즉 미미하게 사용된 원재료인 경우에는 세번 변경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체 물품에 대해서 한국산 지위를 주겠다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소 기준 등 분야별 특례를 검토해가지고 충족하면은 한국산을 인정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TA를 활용을 못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 기준은 설명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원재료의 원산지 및 단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산을 해서 이 부가가치 비율이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야별 특례를 따로 중간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통해 가지고 따로 이제 KR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산지 판정까지 끝났고요. 결국엔 우리는 원산지 충족했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고요.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입니다. 자, FTA 원산지 증명서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증명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일반 원산지 증명서와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 자,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뭐냐? 그 원산지 표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즉, 현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일반 원산지 증명서, 다른 말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불린다. 그럼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뭐냐? 수입자한테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명서다. 대표적인 게 FTA 원산지 증명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보시면은 국제무역거래 시 수출 물품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제무역 대신에 국내 거래라고 바꾸면은 국내 거래 시 수출자한테 제공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건 뭡니까? 원산지 포괄 확인서다. 그냥 명칭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원산지 포괄 확인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박스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발급 방식에 따라 가지고 FTA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 발급이냐 기간 발급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율 발급은 말 그대로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을 자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증명서도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선진국과의 FTA, 신뢰도가 좀 높은 국가와의 FTA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미국이라든가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율 발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간 발급은 뭐냐? 네, 상대 국가의 수출자를 못 믿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와의 FTA에서 규정되어 있는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수출자가 발행한 거는 우리는 못 믿겠다. 협정에서 정한 기관,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세관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기간 발급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세안 국가들, 인도,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간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괄 증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미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국입니다. 그래서 FTA 체결을 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부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증명서는 건건히 발행을 해야 됩니다. 수출하실 때마다 건건히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규정을 뒀습니다. 자, 1년이 넘지 않는 범위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초 1회 발행을 하고 이 업체, 이 수출자와 지속적이고 빈번한 관계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한 번만 발행을 하고 그 설정된 기간 동안에 이 증명서를 계속 갱신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런 혜택을 부여한다. 그걸 포괄 증명, 포괄 증명이라고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명 주체고요. 요거는 자율 발급은 당연하겠죠. 수출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간 발급은 발행 기간이 발급 기간이 증명을 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미국은 또 하나 보시죠. 거기에 나와가지고 증명을 누가 할 수 있다? 수입자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는 안 되죠. 자, 그렇지만은 본지사 간에 거래에 있을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수출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제조 공정이라든가 그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자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자의 도움 없이 수입자가 증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수입자가 이를 증명을 할 수 있고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은 실무적으로 수입자가 발행한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은 일단은 적용을 해주지만은 사후 검증 1순위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효기간입니다. 자,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언제까지 활용을 해야 되냐? 그래서 보통 1년 또는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특이하게 4년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신고할 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수입신고할 때 증명서를 수출을 못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수리 후에도 FTA 적용, 사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후 적용을 어떻게 하냐? 수입할 때는 일단은 관세를 납부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일은 반출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품을 국내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명서를 수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 가지고 사후 적용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사후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당초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면 1개월, 아니면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관 발급 하에서의 발급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 방법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뭐 발급 난이도는 둘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뭐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서명 갱신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하실 때마다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약 6에서 한 7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관은 다 무료입니다. 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네, 기관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원산지 증빙 서류, 마지막으로 기타 서류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관련된 서류는 당연히 수출 신고 필증. 자, 눈치채셨겠죠? 그럼 증명서 발급 신청을 언제 한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 실무적으로 수출 면장이라고 하죠. 수출 면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 서류, 패킹 리스트, 비해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증빙 서류로서는 원산지 소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이 원산지 소명서 내용에는 수출자 정보, 생산자 정보, 그 다음에 BOM, 제조 공정도, 즉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서류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중요한 서류는 위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제조 공정도라는 서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일반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 공정도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그 내용의 기계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공정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요 부품 명세서 BOM이라고 하죠. 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부품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거 다 관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BOM에는 필수적으로 완제품의 품명하고 HS 코드,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 품명, 그 다음에 원산지, 그리고 소요량, 단가,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가 부가가치 기준에 있어가지고 원산지 판정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중요한 서류다, 가장 중요한 서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서류로서는 이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네,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사 아니죠.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로부터 위임받은 수출자나 생산자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발급 대행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위임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관세사가 대행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런 서류도 필요하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자, 수출자가 보통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제조한 제품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최종 제품, 완제품을 구매해서 이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이러한 서류들, 제조 공정도라든가 BOM을 스스로 작성이 못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생산자한테 협조를 합니다. 너네들이 생산하는 이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 그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는 뭐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다. 따라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 이 앞단에서 배웠던 원산지 증명서는 껌껌이 발행을 하셔야 돼요. 동일한 제품을 오늘 수출하고 내일 수출하고 모레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당연히 동일한 서류겠죠. 그 서류를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야 돼요.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정 기간은 3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가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다?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다. 내용 보시면은, 자, 원칙적으로는 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고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증을 한번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서 제출만으로, 이건 거짓말이에요. 발급 신청서 플러스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서류 중에서 송품장, 인보이스죠.
인보이스 정도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 신청서 플러스 인보이스만 제출하면은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심사, 아까 이제 3일의 보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3일이 단축이 됩니다. 약 한 3시간 또는 4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자동으로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혜택, 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수출자와 원산지 인증 수출자 비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은 싱가포르, 인도, 아세안, 베트남, 중국 기간 발급이에요. 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기간 발급 하에서 존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율 발급은 뭡니까? 어디에 제출할 필요가 없죠. 상업서류라든가 수출 면장을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증명서도 자율적으로 발급하시면 돼요. 따라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 발급 하에서 유효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케이스로 EU 같은 경우에는 EU나 EFTA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아래 박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기간 발급 하에서 혜택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선적 군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한다. 그렇지만은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업체별이든 품목별이든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EU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박스 보시면은 한EU FTA 수출 시 송분장 기준으로 해서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뒀어요. 그러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수출자도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발급 증명서를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지만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취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요건. 그래서 인증 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업체별부터 살펴보시면은 인증의 기준은 해당 업체의 원산지 판정 능력 보유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유 여부는 실체 요건으로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관세청이라든가 KTnet 통해 가지고 무료 시스템도 많이 배포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기네 업체의 그런 거래 관계를 커스터마이징 못하기 때문에 사적인 그런 기업과의 시스템 개발 작업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제가 한 7년 전에 국내 그 L사 업체별 인증 수출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스템 개발 비용만 1억이 들었습니다. 저희 컨설팅 비용만 제외하고 개발 비용만 1억이 들었다. 따라서 이 업체별 인증 수출자는 대기업에 좀 적합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에 좀 유리한 기준이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품목별 인증 수출자 보시면은, 인증의 기준은 신청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그래서 원산지 판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산인 경우에만 인증을 내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 안에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AHS 코드 6단위 그 다음에 협정별로 받으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220이 10의 생수가 분류된다고 했죠. 근데 생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생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네랄 워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AHS 코드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20이 10에는 일반 생수도 있지만 미네랄 워터도 있고 광천수도 분류가 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HS 코드 6단위로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이들 모델이 다르지만 HS 코드가 동일한 그런 생수 중에서 대표적인 그 모델 하나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S 코드 6단위별로 받으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협정별로 받으셔야 돼요. 이러한 생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중 FDA 인증 수출자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 판매가 잘 돼. 그래서 판로 개척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다시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EU FTA도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S 코드 6단위 협정별로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증명서를 발급하실 때마다 작성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셔야 돼요. 증명서 발급 내역에 대한 그러한 내역을 작성 대장이라는 서류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고 비치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 요건 당연히 과거에 처벌 이력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적 요건, 중요한 개념이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지정하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자, 관리 전담자가 뭐냐? 세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 우리 업체의 원산지 관리는 요 직원이 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단순히 지정만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정의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이수증이 발급되어야만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인증수주자 제도는 5년간 유효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갱신을 할 수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5년, 그래서 만료일 2달 전에 세관으로부터 공문이 하나 날라옵니다. 자, 인증 갱신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원하게 된다고 하면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라.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다시 또 5년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 챕터고요. FDA 원산지 검증입니다. 자, 검증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검증이 왜 이루어지냐면은 수입자 입장에서는 FTA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관세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은 반대급부로서 수입국 관세 당국 입장에서는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조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진짜 수출국에서 생산되고 제조되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절차를 원산지 검증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검증의 내용 보시면은 내용은 뭡니까? FDA 활용 5대 요건. 그래서 그 5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실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요건, 품목 요건, 거래 요건, 운송 요건 하나가 빠졌죠. 당사자 요건. 그래서 이 5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의 대상은 당연히 수출자, 수입자, 그 다음에 생산자. 그다음에 거길 떠나가지고 원재료 공급자나 증명서 발급 기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검증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지만은 사후 검증 원칙, 그다음에 서면 조사 우선 원칙을 들 수 있어요. 사후 검증 원칙은 일단은 통관을 할 때는 협정 사유를 그냥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통관된 이후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은 5년치에 대해서 검증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5년 전에 수입한 제품까지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서면조사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검증이 개시가 된다고 하면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공문을 통해 가지고 해당 제품에 대한 검증의 개시를 알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서류에서 증명서라든가 다른 관련된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검증은 종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실질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검증 제도는 검증 방식에 따라 가지고 직접 검증, 간접 검증, 그다음에 선 간접, 후 직접, 이걸 혼합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 검증, 그다음에 이러한 직접이나 간접 검증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검증은 뭡니까? 자, 직접 검증은 우리나라가 수출자고요. 중국이 이제 수입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국 관세 당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날라옵니다. 그냥 날라오는 건 아니겠죠. 통역관을 대동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업체를 검증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문제점이 뭡니까? 통역 비용도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체재비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검증 방법이 필요했고, 그 검증 방법을 간접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 당국이 중국 관세 당국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에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자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 결과서를 우리 쪽에 보내주면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간접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혼합 검증은 뭐냐? 처음에는 선 간접 후 직접입니다. 처음에는 검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직접 와서 검증을 한다. 라는 걸 혼합 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접, 직접 검증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류 보관 의무와 사후 검증입니다. 어쨌든 인증이라든가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모든 절차는 FDA 관련된 절차는 서류로서 이루어집니다.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보관만 잘하고 계시면은 검증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보관 서류에는 뭐가 있냐? 각 당사자별로 서류가 좀 나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산지 증빙에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서류를 각 당사자별로 보관하고 계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보관 기간은 얼마다? 5년간이다. 네,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생산자 같은 경우는 수출자한테 원산지 증빙 관련된 서류를 발급이라든가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 되고요.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네,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입니다. 자, 1번에서 4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품목 분류의 정확성, 재고. 모든 무역 업무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품목 분류의 정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품목 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 계신 관세사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있죠. 그래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성을 제고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전문가 및 지원기관 적극 활용. 그래서 외부 관세사를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지정을 하거나, 최근에는 FTA가 활성화되면서 각종의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 사업을 활용하시면은 원산지 검증에도 무난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